반갑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김지혜 교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 포스트 소설 양력에 학력난을 쓸 때 이전에는 좀 자랑스럽게 썼는데 이걸 쓸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1986년 14일 김대중 사형 집행일을 제목으로 해서 소설을 쓰게 된 그러한 계기와 작품을 쓸 때 또 새롭게 많은 자료를 그리고 또 이 소설의 구성과 전개를 위한 그런 소설 기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문제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문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고성에 있다가 아버님이 국민학교 교사였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정년을 오실 때 와서 중동 국민학교에서 배우고 또 동대문학교로 옮겨갔다가 부산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 국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거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되게 이제 장로신학대학원을 오면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암수를 받게 되는데, 법대 있을 때 제가 고시에 워낙 길려가지고 목사 고시라는 일을 만들어도 좀 부담이 되고 해서 목사 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일종의 평신도요 또 전도사 명칭을 가지면서 또 작은 모임을 현재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부산 초등학교 교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16 혁명이 일어나자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중에 육군 해보수 같은데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 면회를 갔으나 면회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회를 하느냐 하면은 개수들이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어떤 박사에서 나와서 줄을 쭉 지어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쪽 화장실로 대변을 보러 오는 그런 시간을 맞추어서 철조망 바깥에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철조망 앞에는 막 이렇게 들어온 물이 고여 있고 쓰레기들이 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화장실로 들어오면 대소분들 보는 게 아니라 그 창문이 없는 뚫린 그 창문을 내밀고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안방에 써서 편지를 쪽지로 만들어서 던지면 우리가 받아서 보고 또 우리가 또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소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편지 쪽지를 만들어 던지는데 잘 던져야 창문에 딱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대로 던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도 우리는 입시를 봐야 됐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던지는 쪽지를 받아보니까 입시에 나올 문제를 예상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선은 누구냐? 유리 가가린이니까 시험 나오면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줘서 던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10년, 20년 지난 후에 아버지가 교실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에 중앙정부 부모님이 했던 수사 요원들이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강력을 목격한 5학년 학급의 반장을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그게 성공을 했는데 저보다 1년 후배죠. 오랜만에 만나서 형님 담임 선생님이 잡혀갈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는데 어쩌면 잘 알 수가 없죠. 그 반장이 이야기하기를 교탁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문을 들고 검은 장발 입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양분해서 답답해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빨리 따놓을 테니까 반장이 자수를 시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 창문으로 몰려가서 아버지가 이동장을 가로질러서 끌려가는 그런 담임 선생님 끌려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반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는데 5학년 자기 학급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반 위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형님 왜 위쪽을 쳐다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위쪽 반에 형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형님이 연결되어서 그 반을 쳐다본 게 아니라 형님 반을 쳐다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직장에서 잘리고 영도 경찰서를 거쳐서 서대문 행무소까지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불기소 처분인지 어떤 기소 유인지 어떤 처분으로 다시 석방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이제 파면난 상태에서 지금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문구 사업도 하고 있다가 또
제대로 안 되시고 또 이병주 선생과 수능협동작도 하시다가 안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백수 같은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같이 조직에서 잘린 밑에 일종의 같은 동료들 복직 운동 하셨는데 본인은 복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중앙정부부원의 묘시찰 감시 대상이 되어가지고 늘 한국 사람이 감시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술이 완치가 돼서 돌아오셔서 무리를 깨우면서 대문으로 나가서 누가 따라왔는지 지켜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문 나가서 보긴 했지만 제대로 살아오는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시의 노이로제에 이제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남포동 같은데 아버지가 완치돼 쓰러져 있으면 감시하던 사람이 없고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1월 아버지는 품속에서 발견한 것인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아버지 조인식 기하로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요 중요 대목을 보면 기하께서는 8.15 해방 우리 민족이 불도 분단의 비밀과 예상치 않았던 6.25 괴뢰 불법 남침 등으로 당시 일부 불순 세력의 선동과 강원실에 현혹되어 본의 아닌 일시적 가오로 요시찰 대상자로서 금일에 이르렀으나 기하께서는 현 국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셨으므로 국민의 방공 사상은 일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정부 시책에 의거 본인은 기하를 현 요시찰 대상에서 완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 행사에 추호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조국 근대 건설 사업과 방공 대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행운과 영광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부장이 요시찰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떤 법적인 판단의 근거는 없는 아니고 그만큼 그 당시 중앙정부부장은 요시찰 인물로 지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 방황한 모습을 어린 시절에 지켜보면서 정치 권력이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몸소 어린 때부터 느끼고 공포를 느끼면서 동시에 분노를 느끼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사는 동네 영주동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검은 안경을 쓰고 이렇게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오실 때 약간 산 중턱에 중심 위치에 있었는데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박정희를 내가 개모보는 그런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잠재적 김재규가 아니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재규 11.6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아버님도 같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님 요식도 제대로 하신 가운데 CIA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CIA가 아무래도 김직 배후에 있는 것 같다. 김대기를 통해서 박정희를 제거한 것 같다. 그다음 전쟁이냐면 빨리 부산으로 피난 오라고 그렇게 의식이 없는 중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때렸는데 박정희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망으로 자기 생을 지탱하고 있었는지 박정희가 시에 대장하자 아버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지탱하고 있던 두 근위, 국가 근위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의 근위인 아버지 두 근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가운데 시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김대교 사건은 여러분도 다 경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이었고 또 그런 역사는 세계사에서 찾아오기 힘든 그러한 변혁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늘 김대교에 대해서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김대교에 대해서 재심 청구 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종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대교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저도 어떤 결론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좀 더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평정 형식으로 쓰면서 내가 김대교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김대교의 1인칭 시점으로 똑백체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의 관계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반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과정과 또 그 이후에 그런 전개 과정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독백체로 쓰게 되었습니다. 독백적으로 쓸 때에 어떻게 이것을 구성할 것인가. 그냥 쭉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과정을 쭉 하면은 일반 변경과 다를 바가 없어서 사형 집행이 1985월 24일 이 한날을 택해가지고 새벽 3시에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에서 출발해서 4시 40분에 서대문 행무소에 도착하고 7시에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 3시 무렵부터 새벽 3시 무렵부터 아침 7시 무렵 그러니까 한 4시간여의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당하러 가는 그 시간, 그 과정, 그 길을 중심으로 회상도 하고 자유연상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런 구성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치 까뮤의 이방인처럼 사형집회를 앞둔 한인간의 내면 고백이기 때문에 일종의 실존주의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시대의 역사에 관한 그런 성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재규는 간염을 시작해서 간증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늘 죽음을 생각하고 너무도 심해가지고 육촌 동생이 일주일마다 와서 간장을 시키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자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할 때 여러 자료들을 많은 분들이 남겨주어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김재규의 변호사였다. 안동일 변호사님이 선 김재규를 계속 만나면서 취재하고 그 기록을 세세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김재규 변호사였다.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일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였는데 워낙 국선 변호사인데 이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변호하기 쉬운데 워낙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김재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도 김재규가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 국선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제부터는 사선 변호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로 임명하겠다. 당신이 주동이 되어서 사선 변호사들을 모아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안동일 변호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좋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제7호 특별각방에 있었는데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의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자료를 봐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 아마 지금 찾아가도 아마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검색을 할 때 중앙일보를 검색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2000년도 그 이상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데인데 중앙일보는 아주 오래전까지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여튼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가운데 또 육군교도소에서 직접 근무했던 헌병, 남미순 같은 것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육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기둥이 있고 그 중앙에 써보면 육각 그 막사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움직임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제1각에는 어떤 종류의 또 저수가 있고 또 제2각에서도 조금 다른 저수들이 있고 또 다른 제5각 같은 데서는 요가쟁이같이 병력을 거부하는 그런 저수들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한국 그쪽에서는 저수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러 갔다가 오는 그 통로로 삼아가지고 오각을 입으면서 이제 가문이 있고 한 각은 양옆으로 꽃들을 심고 이래가지고 노동하러 가는 별도를 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동을 하러 가는 제주들이 출입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좀 세세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형 새벽 3시에 육군교도를 출범할 때 도대체 어떤
호송 차량을 타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또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 당시 그 서영연구소에 근무했던 간수의 수기도 찾아보고 이러는 중에 전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호송 차량이 아니라 하얀 철판으로 가려져 있는 냉동차 있죠. 냉동차 3배를 매기시켜 놓고 어디에 이제 김기가 탔는지 모르게 그 당시에는 이제 5.18 사건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중간에 김재규를 누가 탈출시키려고 모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냉동칸에 있는지 모르게 다른 두 냉동차는 위장 차량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좀 거대한 냉동차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 100여 명의 헌병들에 대해서 또 차를 타고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장례 행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로테스크한 그런 행렬이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제가 지도해서 좀 세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숨어 지내던 유족들이 이제 음식 언론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찾아보고 특별히 여동생, 남동생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가족들한테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되었는지 그때 상황들도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어떤 일본 그 가락풍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줍니다. 형님한테. 그러면 어릴 때 같이 선사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는 어떤 거였는지 그것도 이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그 며칠 동안 김대규는 사형을 예감하고 일체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교수형을 당하면은 앞으로 죄를 도려내고 또 뒤로도 죄를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내장을 완전히 비운 그런 상태를 유지했는데 마지막 식사가 나왔을 때 그때도 달걀도 나오고 이렇게 몇 가지 나왔는데 그것도 일체 먹지를 않았죠. 근데 커피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잔 정도는 마시게 해줘야 되겠다 커피 향을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느끼면서 커피 향을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걸로 설정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 구조 오늘 어떻게 생겼는가. 물론 내가 서울연구소 가서 사형장을 사사치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마지막 정도 세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인정신문 할 때 이제 당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김재규입니다. 할 때 제가 소설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의 모든 동네를 지나가는 그 풍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그 순간들이죠. 근데 이제
과거 해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중에 김재규 장군이 건설부 장관을 했던 것에 착안해서 그리고 무수하게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그 용산 의사 법정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서대문 형소까지 모든 지명들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그 지명과 그 자유현상 과거 해상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박정희와의 관계나 인적 인생 전체에 대해서 과거 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이제 작가의 억지스러운 연결될 수 있는데 건설부 장관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동네 유래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와의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와 김재규가 몇 살 차이가 나죠? 9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는 8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7남매의 막내였고 김재규 씨는 8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사 2기로 동기동창인데 나이가 9살이라면 선배를 여겨지기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일단 7남매 중에 막내인 박정희 씨가 김재규를 동생으로 삼고 싶어서 늘 재규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앙정부장이 되었을 때도 재규야 불렀고 차지처럼 박정희가 높임말을 썼는데 바로 같이 있는데도 김재규한테는 재규야 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상면이 이제 김재규의 고향이고 박정희 고향이 국민면이기 때문에 거의 동맹 후퇴이기 때문에 동양인으로서의 친밀감을 가졌고 또 교편 생활했던 점에서도 동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5.16혁명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본에서 사무실 비슷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재앙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호남 비료회사 사장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호남 비료회사 사장을 좀 해달라고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군인으로서 진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 비료회사 사장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호남 비료회사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지 않고도 사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장을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장, 군 제3군단장, 건설부 장관, 그리고 이제 유신 이후로는 유정회 대통령이 3분의 1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유정회라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너도 참여해서 그때 중장까지 진급해서 대장까지 진급하고 나서 전역하고 싶었는데 박정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정회 국회의원까지 되었다가
결국 중앙정보 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정희의 은퇴를 많이 이번 김재규가 어떻게 박정희를 시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신학대학원 다닐 때 종교 심리학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종교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칼융의 자서전 기업군 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번역해가지고 지금도 17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스테디셀러로 있습니다. 기업군 사상. 칼융 분석 심리학을 응용해서 살펴보면은 그 페르소나와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청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심리청이 페르소나죠. 그리고 박정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쭉 이렇게 김재규 살아왔고, 박정희 칭찬과 또 질책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박정희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페르소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석 심리학에 의하면 페르소나와 반대되는 그것을 이제 반페르소나 요소겠죠. 그런 요소들은 자아의 인격의 그늘에 쌓인다. 섀도우 샤텐이라고 하는 그 그늘층에 페르소나와 반대되는 요소들은 표출되지 못하고 그늘에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그늘이 폭발하는 때가 있다. 꼭 참고 있다가 하산이 휘가 산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만 뭐가 계속 끓고 있는 중에 폭발하는 때가 있듯이 그늘이 폭발해서 인격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 아마 그런 순간을 김재규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평론가유사의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로 문학작품도 분석하고 사회현상도 분석했죠. 욕망의 삼각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욕망의 삼각형은 중개자가 있고 그 자아가 있고 중개자를 모방해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 있죠. 그것을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중개자와 주체와 대상. 그래서 김재규의 중개자 모델은 박정희였죠. 그래서 박정희를 모방하고 따름으로써 박정희 같은 인물, 그 대상이 되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욕망의 삼각형의 그 특징은 중개자가 주체로 하여금 자기를 모방해서 이러한 인물이 되도록 욕망을 불러 일으키면서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를 모방해서 그런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중개자가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치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쭉 키워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라버리고 방해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중에 중개자에 대해서 주체가 어떤 점을 발견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중개자의 추락이라고 그러는데, 중개자의 추락이 일어날 때
중개자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중개자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의 신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 교체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자 교체 지연이라고 합니다. 교체 과정이 굉장히 괴롭고 어렵습니다. 중개자 교체 지연 과정 그것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치 어려운 개종과도 같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개종과도 같은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문열의 소설을 볼 때에 조동아의 중개자는 민요섭 이상적인 인물을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민요섭 같은 뒷면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중개자가 추락을 했죠. 그래서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자기가 가장 따르고 숭배했던 민요섭을 조동아이 살해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람의 아들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을 보더라도 중개자의 교체와 중개자 교체 지연에 따르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바로 그렇게 르네즈너의 요강 삼각형에 붙여봤어도 김대기가 바뀌는 것 존중하고 모방하고 따르려고 했지만은 자치철강 권력의 그런 주된 속에서 박정희가 자신의 욕망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런 중개자의 추락이 일어나고 중개자 교체 지연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집중도 다루지 않았는데 김대기가 많은 치사범들을 취조하고 또 고문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역으로 의식화가 될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계속 취조하고 너 같은 썩어버린 빨리 같은 사상을 가진 놈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지만 많은 학생들도 시국 사원들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겉으로는 거부하고 내쳤지만은 그것이 역으로 이 속에 의식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 장준하 스님 기념 사업에 분들도 많이 왔는데 장준하 선생의 영향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장준하가 국방부 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재기가 있는 부대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국회 국정감사를 나오는 국회의원 어떻게 대접하고 뇌물을 주고 어떻게 달래가지고 자기 부대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느냐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중에 그래서 왔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정말로 국정감사의 그 취지에 맞는 일들을 질문하고 누구도 청렴 결백하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 한편으로는 뭐 저렇게 까다로운 국회의원이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개인적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에 담당 선생님이 고백을 하죠. 박정희가 5.16 군사 혁명 일으킬 때 혁명 공약을 보고 자기도 반했다. 그래서 박정희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박정희가 삼천기원 또 영부집권으로 점점 가면서 너무도 실망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4.19 혁명처럼 시위 형태로 이 사태를 뒤집을 수는 없다. 김정 스님이
장로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장준하 선생이 나는 군대 내에서도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말을 딱 해줍니다. 네. 그 말이 김재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막혔고 늘 뽑을 때마다 그 장준하 선생이 그 말을 되새깁니다. 네. 그런 여러 민주인사들의 영향을 받은 점을 저는 작품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시국 감옥에도 갔죠. 감옥 속에서도 들으시는 노래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는 중에 어떤 재미있는 제안을 하느냐면 지금 시국과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탄핵에서 끌어내기가 힘들면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건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당신의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박정희 직접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이유와 또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이 배경이 되고 특별히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박동선 게이트가 터지고 미국 쪽 그 중앙정보부에서 감시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 많은 미국 쪽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유신 정부의 의뢰를 못 이겨서 망명을 하고 탈출하는 사태가 막 벌어집니다. 그런 애국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미국 군인들 철수한다는 음포들이 미국에서 계속 날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외부적인 또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첫째는 타지철가의 권력 암투가 있죠. 그렇죠? 박정희는 용인술이 뛰어났는데 항상 조선시로 따지면 자의정, 영의정 그 두 충성하는 두 사람을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용인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김종필과 한번 책에서 볼게요. 김종필과 김성곤을 서로 경쟁하도록 했고 또 이우락과 김형욱이 서로 경쟁하도록 했고 박종규와 능필용이 경쟁하도록 했고 또 마지막에는 김재기와 차기철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했는데 재밌는 거는 박정희가 담배를 딱 피우려고 그러면은 차지철이 가서 딱 이렇게 라이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차지철의 그 라이트를 붙여주는 손을 박정희가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싸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죠.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김대기가 시기시기 일어나죠. 또 이제 김대기가 담배 라이터 붙여주면 김대기가 손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차지철이 또 불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두 사람이 경쟁하도록 해서 충성을 유도하고는 항상 두 사람 다
몰락시킵니다. 그런 사기체가의 발표가 있었고 또 그 1977년 9월 12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최태민 대선씨 아버지 최태민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알고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조사를 해가지고 박정희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도 자기 박근혜에 대한 비리도 함께 들어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최태민과 박근혜와 김재규 세 사람을 삼재 대면을 시킵니다. 박정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백동현이라는 것 비리를 실질적으로 조사했던 그 형사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일종의 삼자 대면을 시켜서 김재규가 보고하면서 맞느냐 이렇게 따질 때 최태민이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자세로 김재규의 그런 일종의 거짓 보고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근혜도 선생님을 김재규가 모함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김재규가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김태민이 함께 꾸려는 구국 무슨 선거 본부 그것을 해체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를 중대로 앉히고 그런 김재규의 모든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욕감을 77년 여드름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비리에 대한 편지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하면은 1979년 11.6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1978년 10월 하순 무렵에 박정희가 난데없이 친필 편지를 써가지고 김재규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으로 막 임명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김재규에게 특별하게 친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시사항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희한하게 친필 편지를 보내서 김재규가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거기에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썼냐면은 건강 입수된 첩보 중 김 부장이 쳤던 돈은 가족에 관한 건 몇 가지 통보하오니 사실을 알아봐서 희정 조직토록 하시오. 동생 김항규가 김재규 일원을 팔아서 건설업계 이건에 개입하고 있으니 이런 첩보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친필 편지였습니다. 그때 김재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늘 만나는데 만나서 동생 공주의 지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친필 편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자신을 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11.6 바로 당일날 사교천 기념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김재규는 사교천 그 기념 행사보다도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진 송신소는 그 단파 방송으로서 북한이나 카자흐스탄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그 송신소인데 중앙정보부가 주로 일을 맡아서
그쪽 전기 전파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 동안 노력한 송신소였습니다. 그 송신소는 중앙정보부장인 김대규가 그 개소식에 대해서 박정희한테 설명을 하고 축하를 하는 그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같이 출발하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차지철이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는데 당신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차대한 지국에 중앙정부장 만져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핑계로 당신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중앙정보부 그 송신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요원들마저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이제 실망을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2시 몇 분쯤 박정희가 서울로 돌아와서 차지철이가 박선호한테 그러니까 어전 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박선호한테 김재규의 그 어전 비서실장한테 오늘 대행사를 할 예정이다. 대행사와 소행사가 있는데 소행사는 여성 없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잠시 술자리 하는 소행사고 대행사는 여성을 대동하고 술자리 벌이는 그런 행사거든요. 최선호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차지철이가 원래 경호실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가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는 넘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제 이미 중앙정부로 그 일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규는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고 자기 신복인 박선호한테 맡겼는데 박선호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장 제가 이런 일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례를 보다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딱 미리 캡처를 해가지고 차지철이가 박선호한테 연락해서 그 여성을 수배라기보다 데려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박선호는 별명이 최홍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또 신재순 대학생이면 선거대 활동을 하던 신재순가 신수봉 보면 신민경이죠. 신수봉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 가수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렸던 두 여성을 데리고 박스를 쓰도록 하죠. 제 비밀로 하고 항상 이렇게 여성을 데려올 때는 재미있는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절대로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하향을 떨지 말라. 하향을 절대 떨어서는 안 된다. 묻는 데만 대답하고 그 말에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2.6 전후로 해서 생겼던 그런 갈등들, 박정희나 무시들, 또 10일 당일의 그 모욕감, 또 12.6이 그 안중근이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날이죠. 그것과 겹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박정희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 반발이 쌓여 있다가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한 가운데 바로 그날 분출을 하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문의는 차지철이 경호
큰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가 시에 성공할 수 있다면 자지철이 경호상 가장 큰 실수, 심각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가 뭐죠? 권총을 차고 오지 않은 겁니다. 예. 제가 경호처 고위 관리를 좀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경호상 실패 실수의 가장 첫째 사례로 자지철 사례를 든다고 합니다. 예. 박정희가 술을 마시다가 자지철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발견하고는 야, 권총을 보니까 술맛 떨어져. 이게 공정동 올 때는 권총 가지고 오지 마. 그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도 뭐 안 보이게 이렇게 차고 가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듣고 권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근데 김재규는 혹시 자지철이 권총을 가져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자지철을 쏜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재판장이 아니 혁명을 위해서 박정희를 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박정희를 먼저 쏘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재판 질문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지철을 먼저 제거해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재규는 사실 자신의 의사가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자지철이 경호 대칭 유기 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의사가 성공이 된 것이죠. 공정동 그 안가가 군이 뭐 행궁동인가 또 목전동인가 뭐 이런 동네가 합해지면서 공정동으로 바뀌었는데 그 육상궁이라고 해가지고 그 칠궁이라고 하는 그 궁전 여러분이 아시죠? 칠궁이 뭐냐면은 그 왕국이 안 되고 비빈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후계자로 되지도 못하고 분하게 죽은 7명의 비빈들을 이제 모시는 칠궁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근방에 육상궁이 있었는데 칠궁들이 흩어져 있다가 육상궁 영도의 비밀인가 하여튼 그 육상궁으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 칠궁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외친 비밀들의 그 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터가 좋지 않다. 풍수지리 자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거기서 뭐 공정동에서 또 그런 사태가 났으니까 더 태가 안 좋은 걸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차 공판이 있던 1979년 12월 10일 사선 변호사 21명을 전부 다 김재규가 해고를 시킵니다. 재판 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 변호를 하는 21명의 변호사들 다 해고시킵니다. 그러면 변호사 없이 재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안동일, 진호양 두 사람을 국선 변호사로 급히 선임을 합니다. 나중에 왜 갑자기 사선 변호사 21명을 해고시켰느냐? 지금 명태균도 그죠? 김소영 변호사를 갑자기 해고시켰듯이 그렇게 해고를 시켜서 재판장에서 21명의 변호사들이 물러갑니다. 그것은 자꾸 신문에 김재규가 혁명을 일으키려는 의사도 없었는데
자꾸 재판장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행명운운한다. 그것은 진보 측에 속하는 변호사들이 접견을 하면서 의식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면서 자기는 그 변호사들에 의해서 의식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을 정도 자신은 어떤 행명의 그 의지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20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다 해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 두 사람만 이 변호를 하는데 안동일 변호사가 그렇게 철저하게 변호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7명, 8명 정도로 변호사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소설에서도 박정희를 쏠 때에 결국은 김재규 내가 나를 쏘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김재규 자기 자신을 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늘 그전에도 박정희를 시해하려는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살해하고 늘 자결을 하기로 항상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12.6 사태도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르네 지마르의 그 낭만적 거지가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을 볼 때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는데 사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보수가 이루어준다. 진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보수가 이루어준다. 그 예를 1789년 8월 4일 밤 선언, 프랑스 혁명사에서 정말 중요한 선언인데 1989년 8월 4일 선언, 프랑스에서 200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귀족과 성직자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 이 엄청난 선언을 이날 밤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보파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발표를 귀족 출신 보수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화를 분석하기를 진보가 원하는 것을 보수가 결국 이루어준다. 노태우 위구 선언도 그렇게 이야기를 쌓았던 그런 인자 투쟁에 간절한 염원이 있었는데 그 염원을 보수인 노태우 씨의 선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12.6 사건도 많은 민주사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당하면서 염원했던 그 일을 보수인 김재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근혜 탄핵 사건 때도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4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염원을, 진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염원을 보수가 이루어주는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재규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그것은 조직적인 쿠데타가 아니었고 권력을 차지하는 야심도 없었고 아기의 중심을 제거하고 또 그 새로운 권력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자신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 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성아 육군 참모총장을 바로 그 자리에 초대해서 대기시켜 놓았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권력의 악의 중심을 제거할 때에 그 중심에는 계엄 사령관이 될 정성아 장군이 차지하게 되겠죠. 정성아 장군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계엄 사령관으로서 민정 이양도 좋고 어떤 정성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가
개편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쿠데타로는 12, 14대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음성하고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치른 후에 거의 맨발로 박흥주 직속 상면 박흥주가 운전하는 그 차에 올라서 정승하랑 같이 타고 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앙정보로 가자. 그러니까 정승하가 6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정승한테는 자기가 정시했다는 말 안 합니다. 그 당시는 그 순간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정승하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셨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지금 비상시국이다. 그러면서 달리는데 중정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정승하가 6번으로 갑시다. 박흥주한테도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박흥주는 이제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또 그랬는지 몰라도 6번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아주 쉽게 6번으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중정으로 갔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은 김정일은 없었고 정상화가 있는 곳이면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쉽게 6번으로 가서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 김계원이 비서실장 김계원이 따라와서 정상을 몰래 불러내서 사실 김재규가 한 걸로 고하고 거기서 또 전두환 연락해서 그 자리에서 김재규가 체포가 됩니다. 그 전두환이 전체적인 그 수사 권력을 질 수 있었던 것은 1979년 3월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일들 예상을 했는지 대통령 시행령으로 보안사령관이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최고의 결정권자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두환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수사를 하면서 정권을 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성찰이 없는 지도자는 자기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김재규의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집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심이 순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논어 자장편에 보면은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지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허물은 열일지식은 해와 달이 먹히는 것 같아서 너무 환하게 보인다 이거죠. 일식과 지금 우리가 너무 환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백성들은 많이 그 허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임계 견지 지도자가 허물을 있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다 흔하게 보게 된다. 그러나 지도자가 경냐 그 허물을 고쳤을 때에는 임계암지 모든 사람이 그 지도자를 우러러 보게 된다. 지도자가 허물이 있을 때에 자꾸 변명하고 그러기보다 과감하게 개혁하고 고칠 때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자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에 대해 전한 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왜 김재규인가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수가 원하는 것을 진보가 원하는 것을 보수가 이루어주는 프랑스 혁명처럼 그러한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잠시 마치고 김재규의 제후 진술을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림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박정희와 함께했던 오랜 세월을 반추해보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박정희 줄고 싶은 순간들께 있었음을 새삼 상기했다. 나의 모델이요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더욱 줄이고 싶은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하기에 중동적으로 살았다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중동적으로 보여도 오랜 세월 동안 무익적으로 얻어낸 일을 아니할 수 없었다. 이건 소설에 있는 대목인데 그 관련해서 최후 진술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을 정독했을 때 박정희의 끝없는 욕망을 흔히 볼 수 있었고 그 욕망은 자신의 몰락을 어째서인지 막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를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유신헌법 안에서 박정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유신헌법 안에서 이미 죽은 박정희를 나는 확인 사살했을 뿐이었다. 이 복잡 미묘한 심리를 수사관이 진술할 수는 없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신을 끝내기 위함이라는 진술을 고집하는 것이었다. 유신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서 만천하에 공포되었고 제야 인사들에 의해 좀 더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내가 따로 못할 것은 없었다. 다만 내가 유신을 끝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시대의 영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사형당해 죽겠지만 나의 계량으로 삶을 다시 얻을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시 얻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도 여전히 호흡하고 있으리라. 마지막 진술과 나의 상상을 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네네. 마이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선생님 그냥 미국에 파견된 공무원들 두루두루 해가지고 말씀 언급하시면서 그냥 지났는데 제 질문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계시듯이 미국 CIA와 김재규와의 어떤 최소한 심정적인 나눴던 어떤 그런 거를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실 전에 CIA가 개입했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떤 공판에서 CIA에 대해서 김재규가 자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예순 심수봉이 나와서 전문할 것을 해가지고 온 언론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바로 그 공판 때 시계와의 관련성을 김재규가 자백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또 신재순
신수군이 증언한다니까 그 여인들의 호심 때문에 모든 기자들 막 놀려왔죠. 그런데 변호인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일체 CIA에 관한 관련성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했는데 이게 김재규와 면접한 그 안동일 변호사의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뭐 미국 대사도 만나고 그런 관계가 있긴 했지만은 사전 개입에 대해서는 사전 개입이 있었다면 그렇게 엄성하게 비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 개입은 없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권력의 중심이 없어지고 나면 검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김재규는 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후 개입은 기대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실망스럽다 하는 것을 변호사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개입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 CIA하고 그러면 같이 뭐 이제 김재규하고 연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김재규의 그런 거사를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뭔가 터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접근이 그렇게 한다는 감이 예상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요.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김재규 관련되는 영화가 한 5편에서 7편 정도까지가 상영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은 뭐냐면 한 번도 김재규 사건, 11.6 사건에 대한 영화에서 박풍주나 박순호 그쪽 사람들에 대한 조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재판 기록을 보면 거사 당일날 박풍주가 거사 후에 3시간이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사 당일날 3시간이 또 빕니다. 그래서 재판 기록에서 그 취지를 추궁하니까 박풍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두사라 갔다 그랬죠. 정신이 없어서 사전에 거사 전에 빈 시간은 아이들 신발을 사다 돌아다녔다고. 자기 구두도 사러 갔다. 예, 그리고 거사 후에는 경황이 없어서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뺑글뺑글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박흥준은 장내 육군 참모총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당직한 분이고, 예. 죽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쏠 수 있는 한마디로 참 어떻게 보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당동에 아주 산 골짜기에 가난하게 살죠. 그래서 이혼한 쪽에도 다 오픈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혼한 쪽에도 아버지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육법으로 돌려놓는가가 세월이 지금 40여 년 이상 흘렀는데도 굉장히 미스터리도 남아있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경우는 역사에서도 박흥준이라든가 넘버 2가 있는 박수라든가 그게 조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CIA 사후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70여 년 동안에 한국의 CIA라든지 민팔공이라든지 또는 밤이 연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어떤 관여를 하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대부분 의문이 생길 법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에도 분명히 재판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좀 들어가서요. 예. 박흥주를 중심한 소설은 흥정동의 사람들이라는 소설로 이미 나와 있죠. 박흥주 한 사람에게 조명한 그런 소설로 나와 있고, 박흥주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만 해도 정말 극적이고 영화로만
만들어도 될 만한 건데 그런 미스테리들이 숨어 있긴 하죠. 그 박흥주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굉장히 정말 최고로 그 추세가 빨랐던 군인이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재원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박흥주는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단심으로 판결이 결정되는 거죠. 김재규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헌 군사법 중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2심, 3심, 대법원까지 3심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심 다 사형 운동을 받았는데 박흥주는 단심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사형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범은 김재규인데 공범인 박흥주가 먼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거꾸로 된 사태가 벌어진 거죠. 또 하필 김재규의 생일날 박흥주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교수를 채우는데 박흥주는 군인이기 때문에 총살인을 취합니다. 야산을 끌고 와서 여러 이제 저격병들이 총을 쏘는데 저격병들이 자기 총알에 사형수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3인 1조로 해가지고 한 대상 쏩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좀 들도록 하는데 박흥주는 총을 맞고 다른 사형수는 빨리 죽었는데 박흥주는 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격병들이 놀래가지고 그 지휘관 장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장교가 다가가서 그 머리에 총을 대고 쏩니다. 그런 그 마지막 사형 장면도 다른 사형수들은 검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는데 박흥주를 가리려고 할 때 박흥주는 자기 가리지 마라 그럽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를 너무도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 때문에 저격병이 서서서하다고 그냥 자기 노래 엎드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 참으로 아까운 그 인재가 사라진 데 대해서는 인재교도 옥중 수양록 불교 불경을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박흥주, 박선호, 뭐 유성호 그런 김재호 하여튼 그런 그 부하들 몇 서 일곱 명이 같이 사형이 당하지 않도록 자기만 사형시켜달라고 부처님께도 빌고 재판부에도 빌고 부하들을 끝까지 아끼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수양에 담겨있죠. 박흥주 주범인 김재규가 살아있는데 정범인 박흥주를 먼저 죽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게 하나고요. 김재규가 마지막 그 안동희 변호사 직견에서 나중에 사심에서 토론한 우리지만 끝까지 김재규가 내가 살 수 없겠는가라고 토로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규가 자기 자신이 끝까지 죽을 거라 생각 안 하고 내가 살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동일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살을 하게 해달라고 변호사 요청을 하죠. 자살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살을 할까 싶어서 특별 감사에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한 중에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재판의 쟁점이 뭐냐면 변호사들이 실정법 내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벌어진 정치적 현실, 혁명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재판해 주십시오. 박정희를 됐다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많은 사람 죽였지만은 사형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약간 선진적인 변호사는 사형 제도가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쭉 논지를 펼칩니다. 사형 제도가 사라지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감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희망도 가졌지만 다 이제 무산되고 자기도 이미 그 불경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뭐 다른 기록에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안동일 선생의 접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경을 묵상하는 중에 득도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290페이지 읽어드릴게요. 1월 9일 낮으로 기억한다. 교도 한 명이 내 감방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감방문을 여나보다 하는 순간 난 이미 감방을 나서 강렬한 대지 한가운데 섰다.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면서 무지개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각가지 빛을 뿌리며 펼쳐졌다. 평상시 무지개는 빠져놓죠 파란고 7줄이 되어 있는데 내 시야에 펼쳐진 무지개는 무려 22줄로 되어 있었다. 육신은 느껴지지 않고 식만이 홀령인 양 전 세계와 우주를 왕래했다. 이전에 치질 수술하면서 마취제를 맞았을 때처럼 정막 상태로 들어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부처라는 진리가 마치 환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하두로 삼았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풀리는 학물경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득도인가 견성인가 뭔가 종교적인 체험을 강렬하게 하고 이미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상태에서 의연하게 교수형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으시네요. 네, 저 신기섭입니다. 우리 저 조성기 작가님하고는 뭐 고등학교 때 문예반도 같이 하고 뭐 개척교회에서도 함께하고 뭐 늘 저 형제같이 가까운 사이이고 또 지난번 북 콘서트를 한번 할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좀 아쉽게 느꼈던 점이 그 팬들이 많아갖고 작가의 그 진솔한 말씀을 좀 들을 기회가 적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왔기 때문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 근데 박흥주 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CIA 연관설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좀 추적을 해봤는데 원래 그 김재규 사단장한테 발탁된 게 초급 장교 때 브리핑을 잘해서 발탁됐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제 쭉 같이 4년 다니다가 이제 대령이 됐을 때 연대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갖고 어필을 합니다. 김재규 씨한테.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장 했대요. 그런데 김재규 씨가 허락을 안 해요. 자기는 이제 육사 출신이 많으니까 일선에 나가서 대대장 경력을 쌓아서 진짜 이 육군 본래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김재규 씨가 그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결행을 할 때 그 결심을 박선호하고 저 박흥주 둘 불러다가 하는 순간에 박선호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는데 박흥주는 오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꾸로요. 박흥주는 즉석으로 했는데 박선호가 그렇습니까? 오늘 꼭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 50 TV 할 때 강신호 그 변호사님 그때 뭐 안동일 변호사 말씀만 하시는데 강신호 변호사 국회의원 있을 때 50 TV를 제가 그때 같이 제가 기획하고 같이 하면서 뭐 그분도
제가 겪어보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분은 그때 양김씨를 찾아가서 김대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다. 이거는 그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어떤 혁명의 차원에서 결량을 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서줘야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 사형으로 가는 저런 분위기를 일종의 양심범으로 해서 집행을 보류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양김씨가 끝까지 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 요지를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제가 꼭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없고, 강신옥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예, 그걸 예. 미리 들었으면 내가 소설을 썼을 텐데.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뭐 진보가 원하는 걸 보수가 대신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 부마 사태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니까 그때 그 김대규가 반대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부마 사태가 일어났고, 5.18도 김대중을 감옥에 넣으니까 결국은 전원대 학생이 일어나고, 이래서 극단적인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렇지. 정신이 이런 거죠.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의 분노, 그리고 6.29도 60항쟁이 있어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6.29를 한 거지. 그렇지. 결국 사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국민의 민심이 있다는 뭐 그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이루기를 원하는 보수가 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준다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진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움직여서 이루도록 한다,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김재규가 그 일을 거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이 김재규를 통해서 그런 거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그리고 저기 오늘 우리가 김재규 다큐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오셔가지고 잠깐 그 김재규 다큐 영화 관련된 홍보 광고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영화에 나도 출연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을 때 연결됐습니다. 그래 깜빡했네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광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기 이름 좀 밝히고.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일천한 제가, 제 이름은 최낙헌이라고 합니다. 최낙헌이라고 합니다. 그 일천한 제가 감히 그 김재규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제작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 4~5년 전 됩니다. 4~5년 전쯤. 근데 이제 저보다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후배님들이 더 잘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2024년도에 오늘의 전국에 이 우리 가슴을 내리주려는 그 압박감, 그 답답함이 똑같이 뭐 70년도, 70년대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더 나이 먹기 전에 뭔가 그래도 우리 김재규 장군에 대한 그 뒷갚음이라도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서 지금 김재규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김재규 장군에 대한 관련된 책도 우리 그 조정희 작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책도 내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6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화나 특히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곤 했습니다만은, 주로 그 다루는 내용들이 사건 중심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직도 김재규 장군이 그러니까 수하게 우리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김재규 장군은 왜 박정희를 그 저격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이래서 김재규 장군이 결국에 11.6이라고 하는 거사를 거행했구나라고 하는 그 설득을 좀 부과하고자 하는 저는 거기에 좀 핵심을 심어서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 김재규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거를 박정희하고 또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으로 좀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김성호 대표께서 또 우리 시드머니 제작비를 좀 대주셔가지고 제가 좀 활기차게 제작을 하고 있고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촬영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한 지난 10월 26일 기점으로 여러분들 모시게 좀 제작 발표회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여러 가지 산이 좀 빚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 정도에서 제작 발표회에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작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쨌든 관심 가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좀 앉으셔서요, 우리 저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죄송합니다. 좀 작게, 네, 기념 촬영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손 들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소리도 너무 잘. 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죄송스럽게도 오늘 지금 날씨가 별로 좀 안 좋고 그리고 영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공식적인 기부를 저희가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태프끼리만 회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